샬롬.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커뮤니티에 설문조사를 하나 했었죠. 크리스천 생명윤리 인식 조사였는데요. 1,400여 명이 투표를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린 설문은 낙태 찬성, 시험관하기 찬성, 낙태 찬성, 시험관하기 반대, 낙태 반대, 시험관하기 찬성, 그리고 낙태 반대, 시험관하기 반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각각 5%, 1%, 76%, 19%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건 바로 낙태는 반대하시면서 시험관하기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왠지 제일 많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제일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좀 충격적일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많이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태어날 생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니까 정죄감에 빠지신다거나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시험관하기는 왜 하는 건지, 어떤 과정으로 하는 건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관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체외 수정 기술로 탄생한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불임에 대한 대안인 것이죠. 원래는 부부가 성관계를 통해서 수정과 그 엄마의 자궁의 그 착상의 과정을 통해서 아기가 성장해서 출산에 이르는 그런 과정만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오랜 기간 동안 아들을 갖지 못했던 이유도 불임의 문제였죠. 이런 불임의 문제는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리브가도 불임을 경험한 적이 있었고요. 라헬도 불임을 경험했었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불임을 경험했었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불임을 경험했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불임은 성경에서 단순히 생물학적 상태를 넘어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 시험과 믿음의 성장의 기회가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타이밍, 카이로스를 이렇게 인정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고, 또 불임을 극복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적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신학적으로 아주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는데요. 이 모든 것에 전제되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의미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과거에 불임이 되었을 때에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대가 발전하면서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되었죠. 예전에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내일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렇게 소나무 뜯어 먹으면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과거에는 또 이렇게 폐렴이나 결핵 걸리면 이런 건 그냥 죽는 병이었죠. 말라리아 같은 것도 그랬어요. 제가 서아프리카 세에라리온에 있을 때에도 제가 아끼던 그레이스라는 여자아이가 말라리아로 하룻밤 만에 사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말라리아 때문에 사망하는 사례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기도밖에는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것들도 과학의 발달과 또 풍요로워진 우리의 이 생활로 인해서 너무나 손쉽게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시험관하기도 그런 이슈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기도밖엔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것에서 이제는 과학의 기술의 도움으로 내 아기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길이 이렇게 마련된 것이죠. 이 시험관하기가 아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진짜 모르는 분들은 이 정자와 난자를 시험관 안에서 수정시켜서 거기에서 계속 키워서 인공 자궁 같은 곳에서 이렇게 아기를 성장시키시는 걸 연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셔서 그렇고요. 시험관하기는 수정만 시험관에서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그 수정란을 여성의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일반적인 과정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이렇게 여성의 몸에서 과배란을 유도해서 여러 개의 난자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이 과배란 유도를 위해서 매일 배에 호르몬 주사를 맞아요. 그리고 난포가 이렇게 성숙해져서 난자를 채취할 시기가 오면요, 이제 또 이 난포를 터뜨리는 주사를 또 맞아요. 그 다음에는 난자 채취 과정에 들어가는데요, 그 여성의 질 내부에 기구를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당연히 뭐 항생제, 마취제 이런 건 맞은 상태로 난자를 채취합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데 반해 정자 채취는 보통 이렇게 자유행위를 통해서 정액을 이렇게 받아오게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채취된 정자들 중에서 활동성이 좋은 정자들로 이렇게 엄선합니다. 그리고 이 채취한 난자와 정자를 수정을 시키는데요, 이렇게 생긴 아기를 배아라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수정되는 그 순간 생명은 시작되는 거예요. 아기 배아의 심장이 처음으로 뛰기 시작하는 시점은 수정 후 약 3주 후입니다. 뭐 다 배워서 아시겠지만 혹시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튼 이런 배아를 착상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 착상 과정도 아까 이 난자 채취 과정에서 그 여성의 질 내부에 기구를 밀어넣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수정되어 탄생한 배아가 수정되자마자 바로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키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엄마의 자궁 상태가 바로 착상을 시킬 수 있을 만한 상태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보통 난임이 되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면 이제 엄마의 이 자궁 상태가 좋은 환경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착상을 해야 하는데요, 냉동인간이란 말 있잖아요. 이것처럼 냉동시켜서 보존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보듯이 얼리지 않고 바로 엄마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선 배아 이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엄마의 자궁에 바로 착상시키지 않고 얼렸다가 이제 나중에 해동해서 착상시키는 것을 동결 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일단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배아들을 이제 이식을 하는데요, 보통은 엄마의 자궁에 한 명의 배아만 이식시키지 않아요. 보통 2명 이상의 배아들을 이식시킵니다. 왜냐하면 착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래서 시험관 아기를 하면 쌍둥이가 많이 나와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 배아를 이식하는 것을 다수 배아 이식이라고 하고요, 한 번에 한 명의 배아만 이식하는 것을 단일 배아 이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배아 이식 후에도 산모는 유산을 막기 위해서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아야 돼요. 거의 뭐 8, 9주는 그렇게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으로 시험관 아기를 갖게 되는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요.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낙태는 반대하시는데 시험관 아기는 찬성하시는 분들은 잘 들어주세요. 아까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부터는 배아입니다. 그런데 이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요,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하게 발달이 돼서요, 배아 단계에서부터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착상을 시키기도 전에 이제 PGD, PGS 이 두 가지 진단을 미리 착상시키기도 전에 먼저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데요, PGD는 착상 전 유전자 진단 검사예요. 유전병을 가질 아이, 돌연변이 유전자 포함 여부를 검사를 하는 거예요. PGS는 착상 전 유전자 선별 검사인데 배아 염색체 이제 46개를 검사해서 이 유전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는 검사예요. 너무 좋은 기술 같죠? 너무 좋은 검사 같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배아들에게 지금 이 검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 배아들에게서 안타깝게도 유전병을 가질 위험성이 있다고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아기 버릴 거예요? 아니면 낳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까 과배란 해서 여러 난자들을 채취해서 여러 배아들을 생성해 놓는다고 했죠. 그러면 채취한 배아들을 다 낳을 거예요? 예를 들면 8명의 배아를 배양했어요. 그 중에 3명을 이식했어요. 그럼 5명 남죠. 그런데 3명 이식했는데 임신에 성공한 거예요. 그럼 5명 배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버릴 거예요? 아니면 계속 보관해 두고 있다가 다 낳을 건가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매번 딱 이식할 만큼만 채취하면 되죠. 매번 딱 이식할 만큼만 신선배아 이식하면 되고 동결배아 이식은 안 하면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임이 되는 이유가 엄마의 자궁 상태가 안 좋아서 난임되는 경우가 많아서 엄마의 자궁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동결을 시키는 거라고요. 신선배아 이식으로 임신이 될 것 같으면 뭐하러 그 고생을 하면서 시험관 아기를 합니까? 그냥 부부관계 통해서 임신하면 되죠. 자, 끝이 아니에요. 자, 그래요. 뭐 만약에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선배아 이식을 통해서 임신에 성공을 했다 칩시다. 동결시키는 배아 전혀 없이 딱 이식할 만큼만 수정시켜서 이렇게 착상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착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수배아 이식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시험관 아기는 쌍둥이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쌍둥이가 엄마의 자궁에서 잘 자라면 상관이 없는데요. 가끔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다태아를 임신하게 되면 엄마가 두 아이에게 모두 동일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둘 중에 한 아이는 유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엄마와 두 아이 모두에게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 결국 둘 중 한 아이만 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떻게든 다 살려보려다가 이제 아이들과 산모까지 모두 위험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은 태아의 생존과 건강을 위해서 정말 어렵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selective reduction, 우리나라 말로는 선택적 낙태라고도 하고 다태아 감축술이라고도 하고 감태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먼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태아의 위치가 성장이 용이한 이렇게 위치인지 발달 상태나 뭐 건강 상태 이런 거 등등을 이렇게 살펴보고요. 태아들의 발달 상태나 산모의 자궁 내 이렇게 위치들을 고려를 해서 낙태할 대상 그 태아를 선정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임신 초기인 10에서 14주 사이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요. 10주차 태아는요, 머리, 눈, 코, 입, 귀, 팔, 다리, 심지어 손발톱까지 다 있고요. 심장, 소화기관, 간, 신장, 골격, 근육까지 다 갖추고 있어요. 근데 낙태 대상으로 선정된 아기는 약물을 주입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면 좀 큰 아이는 좀 다른 물리적인 방법을 이렇게 사용해서 태아의 심장 박동을 인공적으로 멈추게 만듭니다. 그럼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럼 다수 배아 이식하지 않고 단일 배아 이식하면 되잖아요. 착상 확률이 낮더라도 그렇게 하면 희생되는 생명은 없으니까 문제는 없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과배란을 해가지고 다수 배아 이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걸 다시 생각해 봐야죠. 착상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단일 배아 이식할 거고 신선 배아 이식할 거라면은 시험관 아기를 못하러 합니까? 확률 높이려고 하는 건데 어차피 그렇게 부부간의 성관계를 통해서 자연 착상 임신 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면 오히려 그 과정은 훨씬 더 고통스럽고 복잡하기만 한데 왜 굳이 시험관 아기를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그 의료 기술의 발달이 아무런 실험 없이 그냥 이루어졌을까요? 시험관 아기 이 시술을 위해 지금까지 희생되는 배아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그 형제들의 임신 이후에 버려지게 되는 그 배아들도 셀 수 없이 많고요. 지금도 이 기술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실험으로 기증되는 배아들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수많은 희생 위에 지금 몇몇 이 아기들이 탄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생명 너무나 귀하죠. 당연히 축복받아야 마땅한 그런 생명입니다. 제가 절대 그 생명에 대해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수많은 과정 안에서 희생되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배아들, 태아들이 실험으로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배아들이 희생되어가는 그 길이라도 가면서까지 꼭 그렇게 자신의 아이를 가지셔야만 하겠습니까? 제가 무조건 시험관 아기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어서 부부간의 성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부들이라면 단일 신선 배아 이식 이 방식에 한해서 시험관 아기를 이제 가진다면 그 정도는 뭐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시험관 아기는 정말 제한적으로만 해야 한다. 누구에게나 다 오픈되어서 누구나 다 도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픈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소망하기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동감하면서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버려지고 희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남녀의 무분별한 그런 성관계로 인해 생기는 그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해 낙태당하는 아기의 생명이 귀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희생당하는 아기들의 생명도 동일하게 귀하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미 시험관 아기로 태어난 분들은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시험관 아기를 시도한 분들도 절대 정죄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만 견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강간에 의한 이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신 분들도 또 불임과 난임으로 고통하시는 분들의 고통도 제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통스럽다라도 그 어떤 고통이라도 무고한 생명에 대한 그런 고의적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고통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모르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알고도 그러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이슈라고 봅니다. 부디 생명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래는 전문가를 모시고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문 영역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제가 알고 있는 그 정보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제작을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불임의 아주 좋은 대체 방법, 입양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있게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 때까지 우리 모두 샬롬!